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연극영화과 학생입니다. 네, 영화인을 꿈꾸는, 영화감독을 꿈꾸는 학생이고요. 지금은 아직도 영화는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동화구연가 자격증을 따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쓰인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시평들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리고 연구소의 측에서 전전님이 발제하신 그런 PPT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참고로 제가 좀 추가를 해보고 이해하는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부동산이 난리죠. 스크립트를 많이 써가지고 그대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이 난리죠. 근데 이제 난리라고 하면 참 웃기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는 난리가 아니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단군 신화처럼 강남에 모래밭이 있었는데 그 모래를 팔아가지고 옛날에 돈을 벌었는데 그 밭을 뭐 끝까지 안 팔았던 사람들이 지금 재벌이 되었다 뭐 이런 전설이 남아있을 정도로 사실 근현대에서 50년 동안 부동산 가지고 난리가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공통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라든지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세대별로 아주 많은 극렬한 대립이 일어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뭔가 서늘한 느낌이 동시적으로 들면서 아,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모두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서 집을 거주하는 방식은 세 가지죠. 집을 사거나 이제 큰 보증금을 주는 전세를 선택하거나 렌탈비를 제공하는 월세를 선택하거나 뭐 이런 식인데 높은 금리와 이제 전쟁 후 건축 자금의 부족 등등을 이유로 한국에서만 전세 제도가 굉장히 흥했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전세 제도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부동산을 아주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셨던 집주인들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가 하락 부담은 전세와 월세가에 그대로 전이가 되었고요.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뭐 경제 발전하다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은 많은 집주인분들이 현혹이 되셔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빚을 바탕으로 집을 샀고 집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집을 마련한 대책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지금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요점을 잡자면 요즘 살기 어렵다, 집값이 너무 오르고 이제 떨어져야 된다, 기타 등등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아주 흔한 상식 같은 얘기들이 그냥 상식으로만 지나치지 말고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경제시평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경제시평에 있던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2012년 기준으로 주택 점유 형태 총 1773만 호 중에 자기 집인 사람은 54% 된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닌 경우가 46%고요. 그 중에 전세가 386만 호, 월세 등이 434만 호. 중요한 아파트 등을 봤을 때 자가 소유가 50% 정도 되고 무주택자가 50%, 전세가 176만 호고요. 월세 등이 237만 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따지자면요. 서울은 자가 비중이 40% 정도 되고요. 경기도 48%, 인천 55%, 5대 광역시 56%로 나옵니다. 예. 뭐 숫자 1, 2% 가지고 중요하진 않죠. 결론적으로 구조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절반 이상은 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집이 없을까? 56%가 집이 없는데 누가 집이 없을까? 대다수는 35에서 55세 정도의 한두 명의 자녀를 거느린 가장분들이 집이 없다. 보증금을 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끼고 있냐? 서울은 1.8억 원, 경기 1억 2천, 대전 이렇게 쭉 나오죠. 아파트 평균으로 나누면 1억 4천만 원 정도이다 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50% 이상은 본인이 집이 없고요.
그리고 1억이 넘는 돈을 묶여 있어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박아놨어요. 내 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빚을 따지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그런 빚을 포함을 한다면 50% 이상이 아니라 아주 많으신 분들이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 부분을 되게 저는 꼭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민족으로 따지면 5,000년 정도 됐고 또 국가로 따지면 60년 정도 된 국가인데 집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집이 없는데 60년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뉴스에서 틀면 이런 소식이 많이 보이죠.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은데, 부동산 회복, 정기 국회에 달렸다. 미분양 무덤에도 벼시 드나 집값이 바닥이다. 꽃은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꽃은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네, 이런 뉴스를 우리는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분께서 어떤 공약으로 당선이 되셨냐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행복주택 20만 호를 건설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사대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에 직면한 상황이고 소득이 불안정하여 소득 금액이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노인들, 대학생들이 등이 큰 걱정거리시라며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뭐 그러시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대책으로 둔 게 신개념 복합 주거타운 정책이라고 철도 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건설한답니다. 그 철도가 있는 길 위에 인공적인 대지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철도를 콘크리트를 덮어가지고요 그 위에다 건물을 세운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하고, 네, 땅값이 많이 안 되게 되니까 싸게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고요. 오류, 가자,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하십니다. 또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도 내세우셨는데요. 주택을 새로 지어서 보급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이에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신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급 정책과 전월세 자금 융자, 그러니까 비는 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외에 영구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이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영구 임대주택에는 취약계층이 집단 거주하다 보니,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만 많이 살다 보니까 이웃과 단절돼요. 막 펜스 치죠. 넘어가지 말라고. 너희 집 애들 감히 우리 집 아파트 단지에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 하죠. 도시의 섭이라고 불리워왔으니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난방비 부가세 면제하고 사회복지사 공익도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관심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관심을 가져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여 정권이 탄생하였고, 여기서는 두 가지 이제 부동산 대책, 전월세 대책을 언급할 텐데요. 4.1 부동산 대책이라고 4월 1일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주택시장 정상화, 어떻게 정상화한다는 것이고 당신이 말하는 정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걸 보자면요. 공급 면에서 보금자리 주택 등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을 연 7만 호에서 2만 호로 축소하되,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되 60m 제곱 이하 33.3으로 나누면 18평 이하 소형 주택만을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줄이는데 소형만 하겠다. 그리고 수요 면에서는 세제, 금융, 청약제도를 개선을 통해 수요 촉진하겠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전액 면제하고, 그러니까 집을 처음 산다면 세금 내지 말고 라는 말이죠. 연말까지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을, 그러니까 개인 소득에서 당신이 빚 때문에 얼마나 이자를 내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신이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알 바 안 하고 눈을 감을 테니까 빌려라. 그건 은행에서 자율로 판단해라. 그러니까 은행이 알아서 해라. 국가는 뭐 신경 안 쓴다.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도 70%로 완화. 그러니까 주택을 살 때 70%를 빚을 가져오든지 말든지 라고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까지 9억 원 85m 제곱 이하, 즉 3.3으로 나누면 25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살만하지 않느냐, 웬만하면 사라, 이런 말씀이고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조건으로 10년 의무 임대 및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준공공 어디 있나요? 네, 준공공 임대주택이래요. 그러니까 민간 업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세금을 깎아줄 테니까 10년 동안 사람들 쫓아내지 말고 임대료 마음대로 올리지 마. 너희는 준공공이야. 민간도 아니고 공공도 아니지만 준공공이야.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15년 이상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더 쌓고 싶으면 쌓으세요 라는 말이고요. 그게 이제 4월 1일에 발표된 것의 요점이고요. 8월 28일에 전월세 대책이 나왔습니다.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유도, 그러니까 집을 빌리지 말고 웬만하면 사세요 라는 거죠. 취득세 인하, 모기지 대출 확대, 주택구입 소득공제 확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주거형 오피스텔로 확대, 수익 및 손실 공유형, 그러니까 웬만하면 빚을 마음껏 내서 살아. 괜찮습니다. 빚을 마음껏 내세요.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제한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연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형 행복주택 공급, 민간 임대사업자 주택 구입 지원. 그러니까 빈집이 많으니까 임대로 돌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사업하실 분은 사업하세요,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월세 소득 공제 확대인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빚질게요. 느낌 아니까. 네. 그런 말입니다. 네, 빚내서 집 사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사실은 말만 많았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결국 세금으로 어떻게 무마해보려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대책은, 그리고 이 대책에서 취득세 감면이 굉장히 논란이었잖아요. 문제는 이 취득세 감면이 그냥 돈을 안 받고 끝이 아니라 지금 정부 채무가 폭증의 위험을 떠안고 있다는 거죠. 경제단신을 가져왔는데요. 8월 28일 대책의 828 대책의 취득세 감면과 정부 채무 폭증의 위험, 지방세 세수 추이, 이런 좋은 그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취득세 감면한다 그래서 마치 취득세가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데, 취득세는 지방세의 중심이 되는 세수로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대상별 세수를 보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방세 세수에서 27%가 취득세로 구성이 되는데, 지방세의 돈은 27%가 취득세로 저기가 되는데, 그 취득세를 보면 토지, 건축물, 주택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합쳐서 7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예요. 그렇다면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면 이런 세수 확보에 굉장한 타격이 오겠죠. 이런 타격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복지 공약과 굉장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수 확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내요. 돈 쓸 약속은 마음대로 해놨는데 돈을 걷는 거는 오히려 줄여버리겠다는 거죠. 최근에 복지 공약 관련해서 이제 뭐 후퇴시켜야 된다 말이 많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하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킬 생각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게다가 소장님 말씀을 좀 인용을 하자면요,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0세에서 5세까지의 그런 무상교육, 고등학교 의무교육 및 대학교 반값 등록금, 60세 이상 기초연금 도입 등의 복지 정책들은 굉장히 확실하고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입니다. 절대로 퍼주기, 그냥 돈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 지점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걸 말해주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모두 다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넣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보여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인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4.1 부동산 대책과 일본은행의 대담한 통화 완화책이라는 경제시평인데요.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네스북갑니다. 정권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 대책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대요. 딴 나라에서 안 살아서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90년대에 부동산 투기 거품이 꺼지면서 각종 경기부양 대책을 실시하긴 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극심하진 않았다. 일본은 대부분 경기 부양 대책이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수급과 가격 결정 기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은 거의 없었다.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비싸다고 인위적으로 그게 만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말 좋은 국가인데. 근데 유난히 주택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지지고 볶고 했다는 거죠.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그런 여유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온 것들은 국민들이 어리석고 국민들이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정권들이 잘못된 시장 경제에 위배된 그런 결정들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일 리 없죠. 스스로의 힘으로 수급과 가격을 조절해갈 힘을 오래전에 상실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정부만 그렇고 국민들이 똑바르면 또 모르겠는데 국민도 사실은 여기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수요자든 공급자든 수급과 경기 상황 등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요인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 나서서 주택도 시장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우리는 시장 경제니까 그냥 둬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집이 있으니까 집값을 올려, 아니야 나는 집이 없어 내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로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중독증에 걸려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시험 공부할 때 공부해야죠. 학원 어디 다니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냅두면 되죠.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의 성장 잠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 주거 안정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운 뒤에는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 중독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약 중독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약을 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듯 마찬가지 이치이죠.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 말고도 더 좋은 대책을 소장님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공부한 거는 여기까지만 풀고요. 사실 저는 발제도 발제지만 요거 홍보를 좀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경제연구소 지난 서적에 한계가족이라는 신간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또 영화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족이라는 영화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경제책이 어떻게 영화가 될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경기도 내에 실제 사시는 그분들의 모티브를 따서 그분들의 일상을 엮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아주 단순한 것들, 그러니까 연인과 헤어짐, 카페에서 커피 마심, 직장에서 잘린, 직장 상사에서 스트레스 받음, 그런 모든 것들이 경제 문제와 엮여 있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은 오늘 저희 얘기 나눴던 게 그냥 경제 문제로 보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죠. 그건 학문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거의 15분 정도 지났는데 이 시간 동안 얘기한 것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죠. 죽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꿈을 포기하고
범죄의 길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경제는 현실이죠.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마무리를 짓고자 그 시나리오에서 영화를 안 찍었으니까 보여드릴 수 없고요. 시나리오에서 마지막에 대사를 인용하고자 하는데 사실 현실 분들을 모티브 하다 보니까 소장님도 출연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소장님 대사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원래 팟캐스트에 있던 그대로 땄었어요. 근데 요 부분 보여드리는 부분만 제가 직접 쓴 거예요. 그냥 들은 걸로 재편집해서. 영화 한계개죠. 에피소드 5. 누군가는 잘 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다. 양적 완화다. 출구 전략이다. 취득세 양도세.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 살 사람들은 당연히 삽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는 위기가 와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통계를 내보고 데이터를 내보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겨우 몇 년으로, 겨우 한 정권으로, 겨우 몇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근본 대책이 아닌 임시 방편들로만 대처한 결과들이 누적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공정하고 자유롭고 투명해야 됩니다. 온 사회 시스템에서부터 각 개인이 현실을 바로 알고 변해야 됩니다. 현실만 제대로 알려준다면, 바른 정보만 공개한다면 다들 변하려고 할 것이고,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개인은, 우리 가족은 지키고 유지해야 될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위한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권리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남의 권리도 지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 자유, 투명이 요구되고 충족됩니다. 그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메커니즘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